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에 입에 담기도 힘든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정말 힘들지만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남자였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금전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꽤나 풍족하게 제 밥벌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을 쉽게 믿고 제 마음을 주게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적도 있었지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돈도 엄청 날렸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으려고 할 때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와는 유기견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그곳에서 봉사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얼굴이 새하얗고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듯 했고 이 여자는 잡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따로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 봉사도 오세요. 되게 좋아요. 단체에서 봉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한적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따뜻한 그녀의 마음씨, 동물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녀의 태도나 삶의 가치관들을 딱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받을 수 있을지요. 제가 참 바보 같고 누가 봐도 티나는 행동을 했던 게 그녀가 치우는 견사 안으로 들어가서 개똥을 치우는 척하면서 그녀의 바지에 흘렸어요. 바로 그녀의 바지에는 개똥이 묻었고 저는 죄송해요. 아이고 오른쪽에 버린다는 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냄새나서 어떡해요. 집에 가셔서 드라이 클리닝 하시고 비용 나온 거 저한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저의 명함을 슬쩍 드렸고 그녀는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손빨래 해볼게요. 저는 속으로 제발 손빨래 안 지워져라. 제발 드라이 클리닝해서 나한테 연락해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야, 아직도 그 연락 기다리고 있냐? 진짜 미치겠다. 언제까지 연락 기다릴 거야? 정말로 지겨워 죽겠어. 너 왜 그래? 일주일 넘으면 관심 없는 거라니까? 니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집에 가서 1시간 뒤에 바로 연락해. 너는 여자를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에 드는 여자였기 때문에 꼭 잡고 싶었고 욕심이 났어요. 이 여자랑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함 말고 직접 번호를 찍어달라고 할 걸 그랬나? 내가 진짜로 미쳤지. 에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속상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어머, 제가 깜빡했네요. 다행히 손빨래로 지워져서 드라이 클리닝은 안 해도 되었어요.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문자 드려요. 그녀의 문자였습니다. 진짜 설레더라고요. 미치도록 기분이 좋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미칠 듯이 설레는 나의 사랑. 두근거리는 내 인생.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 있다가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제가 지극정성으로 대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정말로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여자가 배고프다고 하면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배 아프다고 하면 약국 24시 하는 곳 가서 새벽에 약 사가지고 갈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네가 지금 해주는 행동들 당연하게 여겨서 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너무 잘해주지 마. 이 녀석들아, 너네들은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맨날 속상해하는 거야. 알아? 에휴 진짜 너네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후회도 미련도 안 남는 거다. 나는 이 여자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친구들의 말도 무시하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 6개월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나 당신이랑 함께 하고 싶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당신한테만, 오직 당신한테만 내 사랑 다 줄게. 하면서 저는 그녀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미니쿠퍼 자동차와 그 안에 장미로 꽉 채워서 프러포즈 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고, 호텔 결혼 프러포즈 예약 프로그램도 해서 그것도 했어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녀는 승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승무원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자기야, 내가 돈은 많이 있으니까 당신 승무원 그만두고 나랑 편하게 여행 다니거나 혹은 당신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게 어때? 아까 TV 보니까 항공기가 무슨 오로라랑 우주선 방사능 나오는 그 지역을 직방으로 지나간대. 그래서 승무원들 몸이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응? 나는 승무원 일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럼 나 일 그만두고 당신이랑 함께 할게.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평소에 배우고 싶어 했던 제빵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이야, 네 마누라 진짜 시집 잘 갔네. 남편이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100억대 건물 상속받은 건물주고 게다가 사랑꾼이야. 말 다 한 거 아니냐? 난 왜 남잔데 네 아내가 부럽냐? 친구들도 다들 제 아내 복이 많다고 엄지를 치켜세워줬습니다. 저는 씩 웃었어요. 감사했죠. 그래, 고맙다. 내 아내랑 나 좋게 봐줘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꼬부부였습니다. 물론 저희 처가댁과 본가 식구들도 저희를 보고 너희는 아주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저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도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침 일찍 제빵학원을 나가서 밤까지 빵을 만들고 왔어요. 그게 거의 반년이 넘었고, 저도 중간에 아내 따라서 제빵 배운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빵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한번 반죽하고 이스트 넣고 발효하고 또 그거 치대니까 와, 이두근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알통도 아려가지고 그 다음날 셔츠를 벗을 때 너무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나 힘든 일을 한다고? 우리 아내 완전히 고생하면서 사네. 아이고, 마음 아파라. 어쩌면 좋나?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아내가 배우는 빵 학원에 가서 저녁에 제가 깜짝 도시락을 싸가는 거였어요. 빵 배울 때 조금씩 시식하니까 은근히 이게 물리거든요. 매운 게 땡기고 시원한 똠양꿍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싸들고 매콤하게 아내랑 거기 수강생들이 먹을 수 있게 정말로 깜짝 그곳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거기 선생님께 혹시 와이프 여기 지금 있나요? 아, 강수연 수강생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예? 그만뒀다고요? 아니, 와이프가 왜 말도 없이 그만둔 것이지? 뭐지? 싶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저 사이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비밀이 생겼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녀는 나에게 숨기고 밤늦게까지 학원도 안 가고 어딜 갔다 오는 것인지 한번 의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고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의처증이 있는 남편 같았어요. 괜히 밤마다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웃는 게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은근히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게 내가 싫어서 내가 질려서 그런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뒤를 밟는 것은 결국 포기하고 아내의 철통 같은 핸드폰을 뚫기로 했죠. 저는 아내의 핸드폰이 지문으로 되어 있으면 잘 때 지문 쓱 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는 결국에 방 침대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 초소형 카메라는 아내가 핸드폰 할 때 핸드폰을 직통으로 비추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저의 집념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였지요. 비밀번호를 알아낸 저는 새벽 4시 아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핸드폰이 뚫려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보게 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 지운 듯 했어요. 절망감이 들었죠. 분명히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어디에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면 이건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허탈해진 그때 갑자기 준이라고 카톡명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톡이 온 겁니다. 자기 오늘 3시 말고 4시에 보자.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쁜 옷?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일단 그거 카톡 온 것을 저에게 캡처해 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몰랐으니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밤에 남자한테? 그것도 그 남자가 이쁜 옷을 입고 오라고? 이거 정말로 미친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지. 저는 분통해했습니다. 가슴을 퍽퍽 치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로서는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일단 그날 저는 아내에게 자기야, 나 1박 2일로 강원도 좀 잠깐만 내려갔다가 올게. 외할머니가 서류 관련해서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알겠어 여보.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저는 택시를 하루 동안 빌려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을 못했지요. 지하철로 따라가면 들킬 게 뻔하니까 결국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시 택시를 끌고 저희 집 앞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밤 10시 정도 되었을까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내린 차는 한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주와 깊은 포옹을 하고 헤어졌지요. 제가 정말로 웬만한 여자들보다 정말 더더욱 더 직감과 촉이 좋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났구나. 진짜 큰일 났다. 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지새면서 택시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가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고 당신 지금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딜 가긴 빵 배우러 가지. 새삼스럽게 물어봐.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매콤한 저녁 해주려고 도시락 싸서 갔는데 거기 원장이 당신 한 달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내가 만만해? 모를 것 같았어? 그리고 당신 카톡에 온 준이라는 남자, 그 남자 누군데? 그리고 당신 다른 남자랑 포옹하고. 뭔데?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거 있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당신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고작 뭐냐고 도대체가, 어?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 무슨 소리야? 오해야. 준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고 나 빵집 관두고 다른 곳에서 지금 재봉틀 배우고 있어. 나는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설명해줘야 하는지 몰랐지. 아는 동생이 테일러샵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쁜 옷 입고 오라고 한 것은 나 피팅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아는 동생이니까 집까지 데려다주고 포옹한 거지. 그 이상 뭐 없어. 아내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아내의 말이 일리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빵집을 관둔 것을 저에게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테일러샵에서 아는 동생이 이쁜 옷 입으라는 것도 그럴싸했죠.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이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아내는 무릎 꿇고 진짜로 바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내의 간절한 표정, 엉엉 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본 저는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네 아내 쎄하다고,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혼해야지, 이건 이혼감이야 이러고 진짜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것 같으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와서 봤더니 생리를 안 한 지 2달이 되어서 봤더니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 거였어요. 와, 정말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찾아오더니 이번 생은 아이가 없겠구나 했는데 세상에, 아이가 저에게 찾아오니까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도 있고 또 고마운 감정도 있고 뒤엉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직감을 무시하고 아내를 한 번만 믿어보자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아내를 믿은 저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가댁이랑 본가에 말을 안 했기에 양가 어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받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바보 같은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믿었고요. 우리 어머니는 손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어서 임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손녀를 엄청 보고 싶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해냈구나, 해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면 된 거지. 내가 조금 감안하고 아내를 품어주고 살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는 불러오고 저는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아내에 대해서 조금 불신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 당한 배신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뱃속에 나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버텨보자고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진통을 호소했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 아내는 아직 출산날이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복통을 이야기하며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119를 불렀고 쓰러지기 직전에 출산한 아내. 다행히 자연분만을 하였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아이가 조금 신체 반응이 느린 것 같습니다. 눈이나 동공 부분에 반응이 잘 안 올라오고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나와서 일단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아이에게 병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역류와 희귀병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 중에 관련 유전자 가진 분 있냐고 묻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 척추 주변 근육이 수축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치료하려면 가족들 피를 뽑아서 DNA랑 유전자 분리를 해서 맞춤 개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내와 저의 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체열을 했고 아내는 회복 중이라서 회복 후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보에게 우리 아이 어떡해,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아내는 저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하염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많이 우울하구나 싶어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오려고 했어요. 어디서 봤는데 최수종 씨가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꽃을 사줘서 방을 가득히 채워줬더니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최수종 느낌을 내려고 꽃시장을 가서 꽃을 사왔는데 방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3시간 전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분이랑 잠깐 어디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내가 안 보이니 저는 그녀가 잠시 어디를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 12시, 새벽 3시 하염없이 기다려도 아내는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저는 그녀가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또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도망간 것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미혼모도 아니고 아이 남편까지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고 황급하게 병원을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지요. 처가댁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얘가 아이를 낳고 어딜 간 거야? 아픈 아이를 낳고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아내가 아픈 아이를 낳아서 죄책감이 들어서 도망을 간 건가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실종은 저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꼭 도망을 갔어야 했던 것인지 그저 의문투성이었고 솔직히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희 집에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띵동 눌리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희 집을 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에요. 화들짝 놀란 저는 누구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이야? 라고 하대요. 저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내가 네 아내가 도망친 이유 알려줄게. 갑자기 저희 집 신발장 앞에 박스를 탁 놓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도 다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살펴보러 왔어요. 그 여자가 가져온 택배를 열고 저는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고소 관련 자료와 서류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 당신 아내랑 바람 피운 고소 자료예요. 제가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만나서 소장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가져온 겁니다. 당신 아내가 제 남편이랑 그 짓거리에서 당신 아내 임신한 거고 당신 아내 아이가 희귀병 걸려서 유전자 검사 가족들 받아야 하게 생겼으니 자기가 바람 피운 거 들통날까봐 도망친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내 임신 축하한다고 현금으로 돈 줬잖아요. 그거 들고 도망쳤더라고요. 제가 남편 핸드폰 보다가 다 발견했어요. 저희 다음 달에 아파트 팔고 잔금 치르는데 남편 놈이 그 잔금 받아가지고 저 버리고 당신 아내랑 밀항하려고 한 거 제가 남편 숨겨둔 핸드폰 발견해서 통화 내역이랑 문자 주고받은 거 알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고소장 쓰고 부동산에 말해서 잔금 처리하는 거 남편한테 하지 말고 내 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해결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댁내 찾아온 겁니다. 이 사실 전부 모르셨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임신한 것은
저한테 불륜난 것을 의심받고 들킬까봐 다른 남자랑 잔 후에 자기가 지금 임신했다고 말한 거였어요. 와,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저를 꽉 붙잡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였고, 저는 상상도 못한 그녀의 의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곳이구나. 자기의 바람을 덮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임신해 놓고서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는 곳이구나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가댁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삿대질을 했어요. 우리 아들 다 키워놨더니 별 이상한 애한테 걸려서 앞날만 망쳤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는 고소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다 생기니, 에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괜히 불효를 저지르는구나. 어디서 아주 고얀 사람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아프고 우리 가족도 상처만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잡혔어요. 어디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더라고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결국 저와 친자 불일치하였고, 그 아이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의 남편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남편과 제 아내는 불륜관계였고, 제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 남자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짝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부남 생활 중 짜릿한 일탈 정도의 느낌으로 치부한 거더라고요. 와, 정말로 어이가 없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영악한 사람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 아내는 잡혀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것이 맞고, 사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내 걸로 만들고 싶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금전적으로 부족했고, 내 남편은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돈을 이용해서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면서 그 남자를 가지려고 했다. 불륜한 걸 들키려고 하자 내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남편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돈을 좀 빨아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남편의 옆에서 붙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의료진이 아이 병 때문에 엄마 아빠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들킬 거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도망친 거고, 나도 그때 도망칠 때의 심리를 모르겠다.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힘들었다. 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와,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고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저를 이용한 거고, 저는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한 것 뿐이었어요. 뒤통수가 아팠고 한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열받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건 너 큰 죄 지은 거야. 다시는 만나지 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눈앞에 띄지 마. 너 같은 여자 죽어서도 보기 싫으니까. 호통을 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미안합니다. 딸을 잘못 키워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닌 딸을 다시 한번 제대로 똑바로 교육하겠습니다. 라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방을 박차고 나가셨고, 저도 처가댁 어른들에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게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친 후 나왔어요. 처가댁 식구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로 태어난 아이만 불쌍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으니 진짜 무슨 죄예요, 아이는. 아무 죄 없는데 태어나니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빠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를 받아내고. 에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의 상간남도 본처랑 이혼하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자서 또 어디를 떠돌고 있는 듯 하네요. 뭐 여관에서 몸이라도 굴리면서 살고 있겠지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내 온 마음을 주려고 했던,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결혼을 진행한 그때의 제가 바보 같고 후회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네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이유도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하는 거니까 우리 행복하자고요. 저도 최대한 행복한 생각하면서 아픈 생각, 나쁜 생각 잊겠습니다. 생각보다 이혼의 아픔이 길게 가기는 하지만요. 참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봐야죠. 저랑 비슷하게 배신당해서 이혼하신 분들, 우리 마음 맞추면서 같이 다 함께 힘을 내봐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며 살아왔던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정말 바삐 일하면서 사신 분이었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엄마는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하나도 먹지 않고 급하게 목욕탕 청소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아침에 밥 안 먹어? 엄마가 먹으면 우리 소연이는 먹을 게 없어져. 그래서 그래. 그리고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소연이 먹는 것만 생각하면 배불러서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마는 헌신적이었습니다. 항상 엄마는 저에게 착하게 살아야 해, 소연아.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서든 어깨 떳떳하게 피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소연이를 억누르고 소연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칠지도 몰라. 엄마는 저에게 나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릴 때니까 그게 뭐였는지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디자이너를 꿈꾸던 미대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아빠를 만났고 그 사이에 제가 생겨서 결혼하신 거였어요. 아이 낳으면서 대학을 자퇴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된 엄마는 그게 한이 남으셨던 거였죠. 그렇게 살다가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니 갑작스럽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엄마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셨지요.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탕을 닦는 일을 하시고 물때를 지우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이 쭈글쭈글 하셨고 물에 퉁퉁 불어서 조금이라도 손을 스치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쉬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동대문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액세서리 자재가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엄마는 특유의 화려한 말재간과 따뜻한 말들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팔았지요. 인정받은 엄마는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셨어요. 엄청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동대문 자투리 공간에서 가게를 낼 정도는 되었죠. 가게를 연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아이들이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주말에는 노인분들 미용 봉사를 하고 평일에는 가게가 문을 닫고 나서 그곳을 아이들, 결식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주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바로 이웃분들에게 정을 베푸는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어린 저도 엄마가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엄마가 밉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20살이 되었고 시각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의 미적 예술 감각을 물려받은 것인지 미술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입학식에 엄마와 함께 갈 생각에 정말 기쁘고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입학식 날을 단 3일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는 뇌출혈이었어요. 밥을 먹고 운동하신다고 건물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시다가 뇌에 혈관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셨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1시간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미친 듯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저 이렇게 인생이 황망하게 끝나버린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인지 그때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엄마에 관에 대고 엄마, 이제 내가 좀 잘 되어서
엄마한테 효녀 노릇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가지 마요. 엄마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고요. 엄마 제발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나마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엄마가 도와준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례식을 빼곡하게 채워서 엄마의 발인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어요. 언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좋은 곳을 가셨을 거예요, 언니. 누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저녁에 굶지 않아도 되었어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사람이 누나의 엄마예요. 아줌마 덕분에 제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누나, 우리가 기도할게요. 수많은 아이들이 장례식장이 북적북적하게 채워주었고 그들의 엄마 아빠들도 저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하면서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가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저는 정말로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한 번의 이혼까지요. 제 세상의 전부는 엄마였습니다. 가족도 엄마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저는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었지요. 그때 당시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심적으로 힘들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기랑 함께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동했지요. 나를 가까이 오게 해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요. 저는 그래서 알겠어. 나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마음 써줘서 진짜 고마워. 남자친구는 집을 알아봐 주겠다면서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저를 배신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정직하게 당연히 부동산을 알아봐 줄 줄 알았어요. 엄마의 유산이었고 제가 그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순진했지요. 남자친구는 그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애초부터 자기 집 근처에 가까이서 살자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순전히 저의 돈을 뺏기 위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뒤통수를 친 남친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이미 남자친구는 그 돈을 들고 강원랜드를 갔고 경찰 조사에서 남친이 그 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냥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어요. 형사님, 어떻게 해요? 그 돈 우리 엄마가 사망하시고 보험금으로 나온 돈이에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그래서 제가 받은 귀중한 돈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형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전무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분이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하고 실제로 2박 3일 강원랜드에서 머문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정황상 증거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억울하고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착한 엄마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놈 자식 잡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잠적한 지 오래. 결국에 그놈이 받은 처벌은 집행유예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돈만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상심이 심했지요.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남자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저는 그때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원래는 성적도 좋고 충분히 더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만 집거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를 알게 된 옆집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다니까. 밥도 안 먹고 내가 어쩐지. 아이고, 처자가 날이 갈수록 마르고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서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 죽게 생겼잖아. 그러지 마. 그 옆집 할머니는 밥도 안 먹고 식음전폐하는 제가 안타깝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녁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밥을 주었어요. 이거 내가 오늘 카레 한 건데 맛있게 잘 되었어. 목살도 넣어서 아주 맛이 좋으니까 먹어봐 한번.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이 다시 포동포동하게 오르게 되었고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주 좋은 기회에 할 수 있게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기에 저는 그 집을 나와서 이사를 했고 더 이상 그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회사 쪽으로 거처를 옮긴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두 번째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 남자는 저의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어요. 정말로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요. 이런 남자라면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었던 저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아직도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요. 결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외도를 안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남자친구의 배신과 남편과의 이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그저 죽어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빨리 죽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회사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방을 빌려서 은신을 했어요. 거의 집 안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바보 같은 게 죽을 용기는 차마 없더라고요.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죽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엄마가 생각나고 하늘에 있는 엄마가 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긴 살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방에 썩어서 햇빛도 보지 않고 하루하루 죽어갔어요. 저에게는 삶이 곧 죽음이었죠. 그렇게 살면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외주를 받아서 컴퓨터로 집안에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더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저는 겨우 힘을 내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잘들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젊음과 청춘이 아깝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한 할머니가 나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작게 쭈그려서 나물 사세요. 고사리 이거 맛있어요. 나 집에 가서 밥 좀 먹게. 나물 좀 사세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하철역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듣는 채도 안 하고 빠르게 집에 가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하염없이 나무를 들고 개미처럼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별일 없어 보이는 표정 속에서 유일하게 저와 같은 처지인 것 같은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용기요. 그렇게 가까이 할머니에게 간 순간, 와, 할머니와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쏙 빼다 닮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하면서 순간 그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힘들게 살았었을 텐데 얼마나 사는 게 고통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할머니에게 동정심이 생긴 저는 할머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나물 다 안 팔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나물을 잘 안 먹어서 파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다 내가 캐온 거라고. 몸에도 좋은데. 에휴. 할머니, 속상하시죠? 저 나물 좋아하는데 저한테 나물 다 파세요. 제가 살게요, 할머니. 아이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처자가 돈은 있어? 진짜 고맙네, 처자. 아주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언젠간 복이 오더라고. 할머니, 그러게요. 저에게 복은 언제 올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에휴. 할머니, 항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럼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를 따라서 씩 웃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을 보신 것인지 외로워하시면서 한참 저와 수다를 떨었지요. 저도 오랜만에 외출을 나가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니까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물을 다 사간 저는 먹지도 않는 나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게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물이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산책하다가 할머니에게 남은 나물을 사는 게 저의 일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그것도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참 이렇게 착하고 노인 공경을 하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사는 게 힘들죠. 저도 그래요, 할머니. 그래도 살아보려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저를 배신하고 남편도 저를 뒤통수 쳤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보험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제야 나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마음이. 참,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서 젊었을 때 무진장 힘들고 죽고 싶었지.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서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나물이라도 캐서 이거라도 캐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도 뭐라도 캐서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거든. 할머니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와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외로워하고 적적해 보이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매일같이 저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나무를 샀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할머니는 매일같이 나무를 팔러 오셨고 혹여나 병원 가는 날이면 전날에 저에게 이날에는 병원에 가니까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집안에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 그 할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을 해서 맨날 저녁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보이니까 정말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죽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언제 나오지? 하면서 맨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한 아저씨,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할머니가 늘 있었던 장소에 서 계시더라고요. 우산을 쓰고요.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저는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분에게 혹시 여기 항상 나오시는 나물 파는 할머니랑 관련되어 있으신 분인가요? 아, 혹시 그 할머님이랑 함께 밥 드시고 저녁에 나물 사러 오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네, 저 맞는데 혹시 할머니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저는 변호사무실 사무관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저희 사무실이랑 관련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시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친하게 지내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유언 녹음도 담당했거든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원래 지병이 심하게 있으셨고 암 말기였대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프더라도 약 먹고 견디면서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였고, 그래서 나무를 캐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사람 구경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단순히 심심해서 집에 혼자 있기 너무나도 적적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암에 걸리셨다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사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생전에 돈을 증여하셨는데 그 돈을 받고 자식들이 전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이제 엄마한테 빨아먹을 돈 없으니까 암 걸린 엄마 돌보기 싫다면서요. 사실 할머니는 빌딩 하나가 더 있으셨고 충격받아서 한동안 정신병원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있으셨다가 다행히 마음을 추스르고 살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나무를 팔게 된 것이었죠.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그것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관이 저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저는 한순간에 억대 빌딩을 상속받게 된 거였어요. 이제 그 사무관이 말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랑 변호사랑 상담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내야 할 세금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 정도 돈이면 세금만 몇 천만 원에서 1억까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얼떨떨하게 큰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나물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 모란공원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속마음을 다 저에게 털어놓으시지 않은 거냐고. 아픈 것을 알았으면 제가 더 잘해줬을 텐데 우리 엄마랑 똑같이 닮으셔서 내가 더 할머니한테 마음이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울면서 통곡을 했네요. 그렇게 그곳에서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마음과 이 돈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싹 비우고 반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돈으로 집을 구했죠.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정말로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사람 사는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았지요. 돈이 넉넉해지니까 심리치료도 받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진짜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나왔는데 제 눈 바로 앞에서 전남친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 엄마 보험금 들고 도망간 그 쓰레기 중에 희대의 쓰레기인 전남친이요. 너무너무 놀란 저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김병만! 이름을 부르니 전남친이 고개를 획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가 엄청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하면서 저는 그놈을 마구 팼습니다. 그놈은 어디서 고생을 한 것인지 삐짝 꼴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쑤시개처럼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마구 때렸습니다. 야, 이 미친 자식아. 내가 네 때문에 죽을 뻔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주 잘 되었다 너. 어디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놈의 툭 튀어나온 오랑우탄 같은 주댕이를 퍽퍽 치고 머리끄댕이도 막 잡았어요. 탈모인 것인지 머리끄댕이를 잡으니까 무슨 잡초 뽑듯이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린 저는 그 분노를 동력 삼아서 그놈의 가운데 부분을 발로 콱 차버렸어요. 그놈은 으악거리면서 난리도 아니었고 저는 진짜 우리 엄마 돈 훔쳐간 것에 대한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놈의 가운데 부분을 으깰 각오로 퍽퍽 차고 귀때기도 잡아버렸습니다.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놈 자식은 119에 실려갔고 저는 경찰에게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는 조사를 받았고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것은 그놈의 낭심이 풍선 터지듯이 펑 하고 터져서 남자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저는 하나도 고소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고소해봐. 미안한데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고소하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폭행에 대해서는 초범이라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낭심 터진 것은 1000만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하니까 진짜 제 마음이 시원하게 후련하고 어디 뭐 활명수를 먹은 것처럼 가슴 안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시원하게 소위 말해서 한을 풀었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엄마 돈을 가져간 그 전남친 제 기능을 못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그 이후에 나쁜 약물에 손까지 대서 그렇게 몸 좋았던 그놈 자식이 지금은 거의 뭐 완전히 논밭 한가운데 있는 허수아비처럼 되었더라고요. 아주 웃겼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그놈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있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나물 할머니를 도와드린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게 좀 답답하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할머니 돈을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좋은 데 써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돈을 귀중하게 쓰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돈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주변에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 혹은 학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혹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 등등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 쪽에서 저희는 밥차도 운영하고 있고, 엄마가 행동한 것처럼 저는 미용을 배워서 주말마다 어르신들 미용도 해드려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널리고 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세상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절망감을 준 사람들 모두 저는 용서하게 되었어요. 아니, 용서한 것보다 저는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나의 행복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20년이 걸렸네요.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남친의 배신과 남편의 불륜. 하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나물 할머님께 받은 엄청난 선물로 저는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도 그것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 명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 때 편한 것 같아요. 이상한 신기루만 쫓는 인생을 살다가는 나도 파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돈이 없는데도 남들을 돕는데 시간과 돈을 쓴 그 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